잃었던 딸을 찾은 재벌엄마. 딸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도록 방치한 사위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복도 먼 발치에서 구두굽 소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구두굽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문틈을 통해 들려왔어요. 이제 도장만 찍으면 그 여자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옮길 거야. 그는 모든 걸 마무리하기 위해 여자의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를 가두두면 내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참 고맙죠. 공짜예요. 그러게요. 잠깐이면 되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라카이 락! 은주는 오래된 단독주택의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요. 벽식에 초침만 또박또박 울리고 은주의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어요. 오랜 세월 묻어둔 상처 위로 또 다른 상처를 덮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재단 직원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려놓아요. 회장님, 아니, 사모님, 찾으시던 분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은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를 넘겨봐요. 서연, 나이 33. 은주가 찾던 아이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순간 내려앉는 듯 했지만 은주는 표정을 굳힌 채 말해요. 그래, 이 아이가 맞아. 직원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가요. 생각보다 삶이 좀 어렵습니다. 남편이 일을 오래 못 다니고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최근엔 금전 사건에도 연루된 기록이 있고요.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직원의 말을 끊어요. 그 남편 성격 어떤데? 직원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해요. 예전에 사모님 회사에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해고되었고, 폭언, 감정기복, 책임전가 그런 기록이 좀 있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짧게 말해요. 저런 성향 절대 고쳐지지 않아.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아요. 은주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내리면서 딸의 기록을 정리하듯 읽어요. 아르바이트 여러 곳에서 짧게 일한 흔적, 자주 옮긴 주소, 병원 진료 기록, 불안장애 가능성, 생활고. 은주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아이가 겪은 고단함은 한눈에 보였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상처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또 그렇게 살아온 건가? 나처럼 혼자 견디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사모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집 사위 만만치 않은 사람 같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봐요. 회색빛 겨울 하늘 아래로 바람이 지나가고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은주는 낮게 속삭이듯 말해요. 딸이라고 해서 바로 받아들일 수도 없겠지. 나한테 받은 상처도 있을 거고. 그래도 이대로 두면 안 돼. 직원이 묻습니다. 혹시 바로 사실을 밝히실 계획이신가요? 은주는 고개를 저어요. 아니, 내가 누군지 알면 더 멀어질 거야. 그 아이 성격 보고만 있어도 알겠네. 불안하고 겁 많고 사람을 쉽게 믿지도 못하고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더 무너질걸.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확신이 담긴 눈으로 직원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가갈 거야. 평범한 아줌마처럼 자연스럽게. 서연이가 부담스럽지 않게. 직원이 물어봐요. 사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록 보니까 위험해 보입니다. 은주는 조용히 미소 아닌 미소를 지어요. 저런 인간 결국 선을 넘게 돼 있어. 나까지도 건드릴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증거도 정황도 다 모이도록. 은주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해요. 이제 내가 나설 시간이지.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그 아이 지켜야 해. 직원은 고개를 숙여 나가고 은주는 혼자 조용히 앉아 딸의 이름을 입술로 다시 한번 되뇌어요. 서연아, 엄마가 간다. 다음 날 저녁 은주는 서연의 집을 찾아갔어요. 서연은 처음 은주를 보았을 때 몸이 굳은 채 서 있었어요. 낯설고도 이상하게 서늘하고도 익숙한 느낌. 그런데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연은 사람을 믿고 싶은 욕구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오면 반가우면서도 겁부터 났어요. 은주는 집 앞에서 조용히 서연을 기다렸어요. 오랜 세월 흩어져 살아왔던 아이에게 갑자기 엄마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서연이 겪어온 상처를 생각하면 무리하게 다가가는 건 독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서연은 문을 조금만 열고 은주를 바라보았어요. 은주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힘들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짧았지만 묘하게 따뜻했고 억지스러움도 없었어요. 그 말은 오래된 상처를 슬쩍 어루만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기대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은주 눈빛은 조급함도 부담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 은주의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어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남편 민호에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누가 왔어. 도와주겠다고 하고 같이 살자고도 하더라. 민호는 즉시 반응했어요. 누군데? 서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래. 친엄마라고.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놀란 척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눈동자는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장모님, 집이 어디신데? 서연이 은주가 사는 집 위치를 말하자 민호는 곧장 모든 것을 계산했어요. 깔끔한 단독주택, 허세가 아니고 생활 기반이 안정된 사람, 월세 걱정 없는 삶, 그리고 앞으로 도움을 받을 가능성, 미래의 상속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민호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건 기회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민호와 서연의 경제 상황은 항상 빠듯했어요. 월세 연체, 카드 할부, 단기 알바, 민호는 사고만 치고 일을 오래 못 다니며 늘상 책임은 서연에게 미뤄왔어요. 서연은 늘 남편 편을 들며 살아왔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자신이 그 사람의 버팀목이라고 착각했어요. 민호는 겉으로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좋은 분 같으면 우리 같이 살아도 되지 않겠어? 당신 힘든 거 나도 매일 보잖아. 어머니 계시면 내가 더 잘해드릴게. 서연은 그 말에 울컥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은주는 이미 민호의 앞으로 계산될 눈빛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전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직원. 그 사람이 민호였다는 것을, 위험한 기질, 책임을 돌리고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습성.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은주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더 조용히, 더 차분하게 마음을 정했어요. 같이 살면서 그 사람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어. 분명히 서연이 삶을 힘들게 만들었을 거야. 내 딸 서연이를 그 굴레의 늪에서 건져내야 해. 그래서 반드시 서연이를 지켜낼 거야. 민호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대에게 손을 댔다는 걸 아직 전혀 모른 채 조용히 은주의 삶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겉으로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서연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꼭 사들고 왔고, 친척들 모임에 가면 누구보다 밝게 인사했고, 말투도 늘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어요.
고맙지. 서연아, 힘들지? 내가 할게. 당신 없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흘리며 누가 봐도 좋은 남편처럼 행동했어요. 서연은 그런 모습이 늘 고마웠어요. 서연은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경험이 거의 없었고 사랑받는다는 감각이 서툴렀기에 민호의 작은 친절도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서연은 자주 말했어요. 그래도 나한텐 잘해줘. 사람은 다 단점 있잖아. 민호도 그래. 하지만 은주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민호의 말과 행동 사이에 아주 얇게 깔린 이기심과 계산. 민호는 다정한 말 뒤에 자신의 실수나 문제를 슬쩍 덮는 습관이 있었어요. 일을 그만두게 된 것도 누군가를 도와주다 억울하게 잘린 것처럼 말했지만 은주는 그 말투 안에 미묘한 책임 회피를 놓치지 않았어요. 은주는 민호를 몇 번 관찰하고 바로 확신했어요. 민호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라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든 딸에게 부담을 떠넘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와 서연이 집에 들어오며 먼저 민호가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를 받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니, 제가 저희 어머니처럼 잘 모실게요. 집에 들어온 민호는 은주의 집 구조를 둘러보며 아무도 모르게 눈빛을 굴렸어요. 천장에서 바닥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가구의 질감, 곳곳에 놓인 생활 수준. 이 집은 본인 인생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안정의 상징이었어요. 민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 나만 잘하면 언젠간 내 것이 되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집이 정말 포근하네요. 서연이랑 저도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그 말에 살짝 눈가가 젖었어요. 자신이 힘든 걸 남편이 이해해주는 것만 같았고, 이제는 어쩌면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 있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민호의 미소에서 도무지 감춰지지 않는 탐욕을 보았어요. 은주는 속으로 짧게 말했어요. 저 남자 결국 선 넘을 거야. 딸 이용해서라도 분명히. 서연이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잠시 자리를 벗어나자 민호는 은주의 쪽으로 다가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서연이 옆에 있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 서연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도와주려고 늘 노력하지만 제가 부족해서. 말은 겸손한데 그 속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은주가 가진 모든 걸 이미 자기 인생의 일부로 상상하고 있다는 표정 같은. 은주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딱 그 한마디였지만 민호는 순간적으로 기척을 느꼈어요. 자신을 꿰뚫어 보는 사람 앞에 선 느낌. 하지만 민호는 금방 다시 웃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 깊은 모습 그대로. 서연이 돌아오자 그는 곧바로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갔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서연은 그런 말에 힘을 얻었지만 은주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민호의 다정함은 서연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걸 은주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은주는 마음을 굳혔어요. 저 남자가 딸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앞으로 또 뭘 하려는지 이제 내가 지켜본다. 그리고 딸을 건드리는 순간 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민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사위라는 가면을 쓴 채. 그러나 은주의 눈에는 그 가면 뒤로 숨겨진 민호의 민낯이 이미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반드시 선을 넘는다. 그 확신은 은주의 심장 깊은 곳에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내려앉았어요. 민호는 은주와 함께 산 지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자신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깍듯하고 다정한 사위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주가 일부러 물건을 잘못 놓아둔 척하며 민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은주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주워들다가 살짝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확신이 서는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장모님, 요즘 좀 헷갈리시는 것 같네요. 괜찮으세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손을 털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괜찮다. 은주는 짧게 말했지만 민호는 그 말조차도 자신이 맡아야 할 역할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날 이후 민호는 유난히 은주 곁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컵을 치우고 약을 챙기는 척하고 서연이 없을 때는 은주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어요.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장모님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도와드려야지. 가족이니까 보호해야지. 문제는 그 말들이 민호의 진심이라고 믿는다는 점이었어요. 자기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장모를 위하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착각의 뿌리는 배려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어요. 은주가 도와달라는 말 하나 하지 않아도 민호는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려 했어요. 그게 자신이 이 집에서 인정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주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민호의 착각을 더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은주는 일부러 냄비를 오래 불에 올려둔 척했어요. 연기가 살짝 올라오자 민호가 급히 달려와 불을 끄며 소리쳤어요. 장모님, 이런 거 위험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깜빡했다. 민호의 표정은 이상한 자부심으로 차올랐어요. 내가 지켜야 한다. 라는 확신이 점점 깊어졌어요. 민호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장모님은 혼자 두면 사고가 날 수 있어. 내가 책임지고 지켜야 해. 그게 가족이지. 이 착각은 은주가 의도한 덫이었어요. 민호가 보호자 코스프레를 강하게 할수록 자기 스스로 보호할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행동이 커지게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은주는 일부러 약 보관함을 열어둔 채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그걸 발견하고 다급해졌어요. 장모님, 이렇게 약을 열어두면 어떡해요? 누가 보면 위험하다고요. 은주는 짧게 말했어요. 그랬나?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장모님, 너무 걱정이 되세요. 제가 계속 지켜봐 드려야 하는데 일도 해야 하고 바쁘지만 그래도 제가 장모님을 잘 지켜봐 드릴게요. 그게 자식된 도리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권리 선언처럼 들렸어요. 서연은 민호가 장모를 걱정하는 모습에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성실하게 장모를 챙기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서연은 민호에게 속삭였어요.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는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민호 씨, 너무 사랑해. 민호는 그 칭찬을 들으며 더 확신했어요. 자신이 착한 사위라는 착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민호는 은주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자기 판단으로 재단하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손을 떨리는 척하면 장모님 상태 심각한데 라고 중얼거렸고 은주가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면 장모님 혼자 두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호는 더 깊게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서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
요즘 위험해 보여. 내가 계속 지켜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검진이라도 받아보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서연은 크게 놀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많이? 민호는 부드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냥 내가 느낀 거야. 장모님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나서서 도와드릴게. 서연은 남편의 말에 흔들렸어요. 자신이 못 챙긴 걸 남편이 챙겨준다고 하니 자신은 엄마에게 못해드린 죄송한 마음. 남편이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라니. 그 생각들이 섞여 남편을 더욱 믿게 되었고 서연은 점점 판단이 흐려져 갔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서연의 흔들림, 민호의 확신, 그 모든 게 지금 자신이 펼쳐놓고 있는 큰 그림 안에 있었어요. 민호는 자신이 진짜 보호자인 줄 알았고 자신이 이 집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은주는 결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은주는 이미 모든 상황을 민호가 움직이게끔 설계하고 있었다는 사실. 민호는 그 착각 속에서 또 한 걸음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자신을 파멸로 끌고 가는 시작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채 민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장모를 지켜주는 좋은 사위, 속으로는 장모의 인생과 재산을 자기 손에 쥐려는 계획. 그가 스스로에게 붙인 명분은 단 하나였어요. 장모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 말은 남이 보기에는 꽤 그럴듯했고 무엇보다 서연에게는 너무 설득력 있게 보였어요. 민호는 이 명분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속도감 있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진행했어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민호가 은주에게 슬쩍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 혹시 보험 같은 건 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은주는 고개를 기울이며 민호를 쳐다봤어요. 보험? 은주는 이미 본인 이름으로 여러 보장과 설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아서 해라. 은주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민호는 문장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장모님이 허락하신 거야. 장모님을 위해서 내가 설계해드려야겠어. 민호는 바로 다음 날 은주 허락도 없이 설계사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연세에는 이런 보장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설계사에게 민호는 보호자인 척 대답했어요. 보호자는 저입니다. 서류는 제가 챙길게요. 장모님은 숫자에 약하셔서요. 서류를 들고 집에 돌아온 민호는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모님,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제가 보험 하나 준비해봤어요. 장모님한테도 좋고 나중에 서연이한테도 도움이 되는 걸로. 서연은 놀랐어요. 당신이 그걸 다 알아서 준비한 거야? 민호는 겸손한 얼굴로 웃었어요. 당신 힘들고 장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나라도 이 정도는 해야지. 서연은 죄책감과 고마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나는 엄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민호가 이렇게 엄마를 챙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 속으로 만족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믿어주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보험 서류를 펼친 민호는 은주에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장모님, 이건 혹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다치셨을 때 보장 나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보험 하나쯤은 기본이죠. 이건 장모님 위해서 제가 고른 거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은주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일부러 눈을 찌푸렸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구나. 민호가 바로 말을 받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장모님한테 불리한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준비해두는 거예요.
은주는 천천히 서류를 넘겼어요. 페이지마다 작은 글씨들, 특약, 보험료. 어느 부분은 일부러 비워둔 채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박스가 표시돼 있었어요. 은주는 결국 서류를 덮었어요. 생각해보마. 민호는 속으로 약간 당황했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한 번에 도장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건 장기전이라고 민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대신 민호는 다음 단계로 움직였어요. 어느 날 민호는 은주의 병원 진료 기록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어요. 검진 후 병원에서 우편으로 온 기록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민호의 눈이 번쩍했어요. 건강기록. 이걸 내가 쥐고 있으면 나중에 장모님 상태를 내 멋대로 말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겠지. 민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보호자라고 밝히고 더 자세한 기록을 요청했어요. 보호자분이 맞으신가요? 라는 질문에도 민호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같이 살고 있고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 통화로 이미 작은 의료법 위반의 흔적이 남았지만 민호는 전혀 그런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보고 싶은 건 기록 속에 적힌 단어 몇 개였어요. 기억력 저하 가능성, 수면 상태 불안,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 민호는 그 내용만 뽑아 서연에게 보여줬어요. 서연아, 이거 좀 봐. 엄마 상태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나도 솔직히 걱정돼. 서연은 종이를 보는 순간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민호는 서연을 다독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 어머니, 요즘 자꾸 물건 놓고 다니시고 가스불도 깜빡하시고 그냥 나이 드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아. 서연은 죄책감이 목을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엄마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민호는 그 죄책감을 더 자극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서연아, 나도 회사도 일도 이 집도 신경 쓰느라 정신 없지만 그래도 엄마는 우리가 지켜야 하잖아. 나 혼자서는 솔직히 버거워. 당신도 같이 고민해줘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민호는 속으로 웃었어요. 좋아. 이제 죄책감은 심어졌다. 그 다음부터 민호는 은주가 조금만 멍해 보여도 조용히 서연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방금도 같은 얘기 2번 하시더라. 나도 걱정돼. 그 말들은 모두 장단을 잘 맞춰 쌓이는 벽돌 같았어요. 작은 조각조각이 모여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혼자 두면 위험해. 누군가가 관리해야 해. 장모님은 내가 관리해야 해. 결국 어느 날 밤 민호는 꺼내야 할 말을 꺼냈어요. 서연아, 나 혼자 그런 생각한 거 아니야. 회사 동료 중에 정신과 쪽에 아는 사람 있는데 한번 검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 나도 요즘 장모님 보면서 좀 겁이 나. 서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정신과?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투를 낮췄어요. 요즘은 다 그냥 검진 차원에서 가. 꼭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거지. 이 말은 어딘가 익숙했어요. 보험을 권할 때 사용했던 문장과 닮아 있었어요. 혹시 모를 일, 대비, 걱정, 보호.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엄마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됐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느꼈어요. 엄마가 요즘 자꾸 힘들다고만 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도 많았으니까요. 은주는 이 모든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자신의 의료 기록을 보고 그 일부만 서연에게 보여준 것도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고액 상품을 가입하려 한 것도, 검진을 핑계로 정신과 병원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도, 하지만 은주는 일부러 막지 않았어요. 그래, 해봐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게 은주의 생각이었어요. 덫이라는 건 상대가 스스로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민호는 드디어 마지막 단계의 문장까지 만들어냈어요.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시키고 재산 관리는 민호가 맡는 구조.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론은 이미 머릿속에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도장은 내가 관리해야 사고가 안 날 거야. 장모님 혼자 두면 위험하지. 이번은 장모님을 위한 결정이야. 이 세 가지 문장은 민호가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 만든 슬로건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서연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기도 했어요. 민호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도장이나 중요한 서류는 이제 내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이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 혹시 이상한데 도장 찍으시면 어떡해? 서연은 망설였지만 이미 민호에게 많이 기대고 있었어요. 남편이 엄마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자신은 늘 부족하고 미숙한 딸이라는 죄책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서연은 수락했어요. 민호는 그 말로 자신의 권한을 얻었다고 느꼈어요. 그 이후로 민호는 보험 서류를 정리하며 은주의 도장을 받을 타이밍만 엿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은주는 어떤 서류에도 함부로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보험 가입 서류를 눈앞에 가져다 줘도 이건 나중에 보자. 라고 넘겼어요. 건강기록 제공 동의서에도 굳이 지금 해야 하냐? 하고 밀었어요. 병원 상담 동행 요청에는 그냥 검진이면 어차피 별 소용 없다. 라고 말하면서도 굳이 막지는 않았어요. 결국 함께 가주었어요. 딱 하나만 빼고 도장이 필요한 칸. 민호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마지막 문턱만 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답답함이 민호를 더 큰 행동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덫은 거의 완성되어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민호가 스스로 마지막 선을 넘는 순간뿐이었어요. 며칠 동안 민호는 은주의 상태를 더 유심히 지켜보는 척했어요. 은주는 일부러 잔소리 한마디 없이 가끔은 물건을 헷갈리는 연기, 가끔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과장되게 보여줬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확신을 키웠어요.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저녁 서연과 은주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앉아 있을 때였어요. 민호는 일부러 진지한 얼굴을 하고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서연아, 우리 이제 엄마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해보면 좋겠어.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민호가 이런 톤으로 말을 꺼낼 때는 항상 무거운 이야기가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민호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했어요. 나 요즘 솔직히 좀 걱정돼. 장모님 말이야. 나만 느끼는 건지는 몰라도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물건도 제자리에 안 두시고 불도 켜놓고 잊어버릴 때 많지 않아? 서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이렇게 남편 입에서 정리된 문장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설마 했지. 민호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회사 동료한테 요즘 일 얘기하다가 장모님 이야기 조금 꺼냈거든. 그랬더니 그러더라.
검진 차원으로라도 치료받게 해드리라고. 민호는 일부러 단어를 고르면서 말했어요. 민호는 치료라는 말보다는 검진이 낫지. 검사가 먼저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산된 얘기를 한 거예요. 서연아, 우리 어머니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서연은 자기 가슴을 손으로 꼭 움켜쥐었어요. 나 너무 무심했나?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빴잖아. 근데 이제는 엄마 혼자 계시기엔 좀 위험한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 민호가 그렇게 말하자 서연은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걱정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 순간 은주는 소파에 기대 앉은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은 조금 멍한 듯 피곤한 듯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두 사람의 감정과 민호의 방향성을 차분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일부러 은주 쪽으로 몸을 조금 돌렸어요. 장모님,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헷갈려 하시는 것도 자주 보이니까 간단히 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은주는 천천히 민호를 바라봤어요. 검진 같은 거 귀찮다. 민호는 미리 준비한 대답처럼 바로 이어 말했어요. 알죠? 번거롭다는 거. 근데 요즘은 다 그래요. 나이 들면 기본으로 한 번씩 보는 거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다는 결과 나오면 그게 더 좋잖아요. 서연도 엄마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엄마, 나도 좀 걱정되긴 했어. 나 때문에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엄마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은주는 일부러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어느 정도는 피곤해 보이는 연기를 섞어서요. 그래, 내가 줘. 요즘 잠도 잘 안 온다. 깜빡할 때도 있고. 민호는 그 말이 들리자마자 속으로 승리를 확인하는 것처럼 미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더 그렇죠? 검진 차원이라도 치료받게 해드리자고요. 서연아, 우리 같이 가자. 장모님, 혼자 보내시면 불안하시잖아.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엄마. 은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담담했어요. 그래, 여기까지 온 거면 이제 다음 수순으로 가야지. 라고 민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칠 뒤 세 사람은 정신과 전문 병원에 도착했어요. 건물 외관은 일반 병원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병원은 은주가 오랫동안 후원해온 곳이었어요. 건물의 일부는 은주의 자본으로 지어졌고 시설 확충에도 계속 지원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민호와 서연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검색해서 찾은 병원, 지인이 추천한 곳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 한 명이 조용히 은주를 힐끗 보더니 아주 미세하게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는 듯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이유로 내원하셨나요? 민호가 먼저 나섰어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도 잘 못하시고 물건도 자주 떨어뜨리고 밤에 혼잣말도 자주 하시고요. 좀 걱정돼서 검진 차원으로 왔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직원은 민호를 보며 필요한 정보를 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은주를 향해 다시 한번 눈길을 주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반가움, 놀람, 그리고 조금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은주는 그 표정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잠시 후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근에 기억력 문제나 수면이나 기분 변화 같은 게 있으셨나요? 은주는 일부러 답을 흐리게 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가끔 헷갈릴 때도 있고, 밤에 잠 안 올 때도 있고. 민호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요. 대화할 때도 같은 말 두세 번 하실 때 있고요. 혼자 계시면 불도 켜놓고 주무실 때도 있고, 혹시라도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나실까? 제가 너무 걱정돼서요. 의사는 메모를 하면서 민호에게도 몇 가지 물었어요. 함께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민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같이 산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혼자 계시기엔 좀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긴 한데 사실 직장도 다니고 있으니까 계속 옆에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 말 속에는 장기 입원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끼워질 공간이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본 검사를 먼저 해보시죠. 인지 기능, 우울, 불안, 수면 상태 같이 몇 가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복도에서 서연과 함께 서 있었어요. 서연은 괜히 불안해서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나 때문에인지 모르겠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민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탓 아니야. 누구나 나이 들면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엄마 곁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 그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호의 말은 서연에게는 위로였지만 은주에게는 위험한 신호였어요.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확한 진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부 인지기능 저하와 수면 상태 불안 요소들이 보입니다. 혼자 지내시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호가 바로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 제가 모시는 게 가능한 수준인가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가족분들이 계속 곁에서 지켜보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단기 입원을 통해 상태를 안정시키고 약물이나 생활 패턴을 조정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안쪽으로 이상한 쾌감을 느꼈어요. 그래, 이 말이 필요했지. 라고 민호는 생각했어요. 서연은 불안한 눈으로 민호를 쳐다봤어요. 입원까지 해야 할 정도야? 민호는 숨을 고르고 서연에게 대답했어요. 나도 솔직히 이 말은 하기 싫었는데 엄마 혼자 두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더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엄마를 위해서야. 검진 차원이라도 치료받게 해드리자. 검진이라는 단어와 치료라는 단어가 서서히 뒤섞여 가고 있었어요. 의사는 보호자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결정은 가족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의료적인 조언만 드릴 수 있습니다. 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싫어하지 않을까? 민호는 그제야 은주 쪽으로 돌아섰어요. 장모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장모님 위해서예요. 잠깐만 계시면서 몸이랑 마음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는 제가 일 나가 있는 동안 혹시라도 넘어지시거나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은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마치 진짜로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눈을 뜨고 말했어요. 그래, 나도 좀 쉬고 싶다. 그 한마디에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입원 동의서, 보호자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치료 계획 설명, 민호는 필요한 서류마다 빠르게 사인을 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몇 군데에 함께 서명했어요. 은주는 의사 앞에서 몸이 조금 구부정한 노인처럼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이제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나를 가두려고 하는지 끝까지 보자. 그날 오후 은주는 병원의 한 병실로 조용히 옮겨졌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 간호사가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고, 약은 시간 맞춰 드릴 거예요.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서연은 침대 옆에 서서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은주는 서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됐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도 좀 쉬고 싶을 뿐이야. 서연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병실 밖을 천천히 나갔어요.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어요. 민호는 그런 장면을 보며 속으로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장모님 위에 내가 나선 거야. 이게 맞는 길이야. 민호는 자신을 착한 사위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은주를 진심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또 다른 계산이 숨겨져 있었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 도장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누가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것인가? 민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며칠 후 민호가 진짜 계획을 조금씩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그 틈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민호는 전혀 몰랐어요.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이 병원이 은주의 세상과 아주 깊게 연결된 장소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길 끝에 어떤 반격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민호는 은주가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나자 이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검진이고 뭐고 이제는 계획을 세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주를 오래 가둬둘 수 있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재산을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판. 민호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두고 검색창에 요양병원, 사설 정신병원, 보호 프로그램 없음, 장기 입원, 이런 단어들을 계속 치고 있었어요. 조건은 단순했어요. 딸 서연이 모르는 곳일 것,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것, 가족 면회 규정이 까다롭거나 보호자가 원하면 입원 연장이 수월할 것. 민호는 여러 병원을 비교하다가 하나를 골랐어요. 외관은 꽤 그럴듯하지만 안쪽 시스템은 보호자 편의 중심인 곳. 서류상으로만 보면 장기 격리 전환이 아주 쉬운 구조였어요. 민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딸이 모르는 곳이어야 조용히 처리 가능하다. 저기라면 내가 관리하기 좋겠다. 지금 은주가 입원해 있는 병원은 검사도 꼼꼼히 하고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가족 설명도 자세히 하는 곳이었어요. 민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정석적인 병원이었어요. 민호가 원하는 방향은 그 반대였어요. 보호 프로그램이 없다. 의사들도 보호자 말만 믿고 입원 연장을 쉽게 해주는 병원, 강제로라도 서류만 있으면 오래 둘 수 있는 곳. 민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병원은 보호 프로그램이 없다. 거기가 훨씬 나아. 내가 관리해야 한다. 은주를 지켜준다는 명분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된 슬로건이었어요. 실제로는 자신이 재산과 도장을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지만 민호는 그 모순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민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장기 입원, 그리고 재산 정리. 민호는 인터넷에서 치매, 정신질환, 후견인, 재산관리인 이런 단어들을 찾아보며 정리했어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도장을 쥐고 있는 자가 모든 걸 쥐게 된다는 것. 민호는 은주의 재산을 정리하려면 등기, 위임장, 각종 동의서에 모두 은주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리했어요. 재산 처분 절차를 시작하려면 은주의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호는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혼자 은주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장롱, 서류함, 옷장 안상자, 부엌 수납장 위쪽, 심지어 오래된 가방들까지. 원래 은주의 단독주택 어딘가에는 평생 써온 도장이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호의 손등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장롱 위, 서랍 뒤쪽, 침대 및 상자까지 모조리 끄집어냈지만 도장은 없었어요. 민호는 여기저기 뒤집어 놓고 중얼거렸어요. 말이 안 되는데 어디에 숨겨놓은 거야? 집에 안 두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민호는 점점 숨이 가빠졌어요. 서류는 이미 머릿속에서 다 그려진 상태였는데 도장 하나가 그 모든 계획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민호는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어요. 도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결국 장모님에게서 직접 받아내야겠다. 결론은 그렇게 내려졌어요. 민호는 마음을 굳히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은주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복도는 아침 특유의 적막한 공기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민호는 접수 창구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은주 병실로 향했어요. 머릿속에는 완벽한 대사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장모님, 이거 마지막 서류예요. 이것만 도장 찍어두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약간의 눈물과 걱정을 섞어 은주의 감정을 흔들 계획이었어요. 문 앞에 도착한 민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병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정리되어 있고 침구는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개인 옷가지나 가방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호는 순간 자기가 방을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번호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어요. 은주가 있던 병실이었어요. 침대맡에 은주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도 없었어요. 민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장모님, 민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커튼 뒤도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은주는 없었어요. 그제야 진짜 이상하다는 느낌이 몰려왔어요. 민호는 복도로 뛰어나가 근처를 지나던 간호사를 붙잡았어요. 저 여기 계시던 분 어디 가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계셨잖아요. 성함은? 간호사는 차분하게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잠시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민호는 은주의 이름을 말했고 간호사는 잠시 기록을 확인하더니 조금 다른 표정이 되었어요. 민호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아, 이 환자분은 이미 퇴원 처리되셨어요. 민호는 반사적으로 소리쳤어요. 퇴원이요? 언제요? 저는 보호자인데요. 간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기록상 보호자분은 다른 분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보호자가 바뀌었다고요? 누구로요? 간호사는 모니터를 한 번 더 확인했지만 민호에게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정보는 저희가 임의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순간 민호의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다 챙기고 입원 절차도 같이 진행했는데 보호자 변경을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간호사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정식 서류로 보호자 변경 요청이 들어왔고 입원 기록상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의사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며 외쳤어요. 선생님, 여기 있던 환자분 어디 가셨어요? 제가 보호자예요. 왜 퇴원 얘기를 저한테는 안 합니까? 의사는 의외로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보호자분 성함이 민호가 이름을 말하자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보며 말했어요. 기록상 보호자분은 다른 분으로 변경되셨고요. 퇴원 역시 그분과 상의 후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손으로 책상을 쾅 쳤어요. 그게 누굽니까? 누가 보호자랍니까? 의사는 눈을 피하지도 않고 다만 절차를 이야기했어요. 법적으로 보호자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기록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모르는 판 위에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은주가 사라졌다. 도장도 없다. 보호자도 바뀌었다. 민호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뭐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지? 그의 머릿속에 아주 늦게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판을 깔아두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아닐까? 민호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내가 먼저 움직였고 내가 다 설계했는데. 하지만 은주의 빈 침대, 초기화된 입원 기록,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간호사의 눈빛,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의사의 태도, 그 모든 것이 민호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어요. 민호는 병원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 서서 한참 동안 가만히 차를 바라봤어요. 서연이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모님이 사라졌다는 말, 보호자가 바뀌었다는 말, 도장이 없다는 사실까지 말해버리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행동들이 한꺼번에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민호는 서연에게는 감추고 병원 직원들에게만 집요하게 물었어요. 언제 나갔냐? 어디로 갔냐? 누가 데려갔냐? 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은 결론이었어요. 이미 퇴원하셨습니다. 퇴원 기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정보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직감했어요. 큰일 났다. 그동안 자신이 장모를 향해 걸어온 길, 입원, 보험, 도장, 재산, 그 모든 단계가 이제는 거꾸로 자신을 향해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었어요. 그럼에도 민호는 여전히 끝까지 믿으려고 했어요. 아직은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미 판은 한참 전에 뒤집혀 있었어요. 민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며칠 후 민호에게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와요. 은주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짧은 말 한 줄. 민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요. 돌아왔다고. 이미 입원시켰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하지만 민호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걱정도 죄책감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 도장? 그 도장만 있으면 모든 서류가 완성돼요. 전원 신청도, 보험 구조도, 위임장도, 재산 이전도. 민호는 차문을 거의 뜯어내듯 열고 은주의 단독주택으로 달려가요. 도장만 받으면 돼. 오늘 안에만 받으면 아직 늦지 않아. 아직 수습 가능해.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리듯 주문을 걸며 현관 앞에 서자 손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어요. 초인종을 눌렀고 문은 바로 열렸어요. 그 순간 민호는 다리가 굳어버려요. 문 안쪽에는 서연이 서 있어요. 하지만 서연 혼자가 아니에요. 정장을 입은 변호사, 서류철을 들고 있는 은주의 직원들, 검은 바인더를 들고 있는 조사관들까지 마치 민호가 오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민호의 목이 바짝 마르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서연아, 이게 뭐야?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요. 민호를 의지하는 눈이 아니라 민호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 거실 테이블에는 문서가 가지런히 펼쳐져 있어요. 보험 가입 서류, 위임장 초안, 건강기록 열람내역, 정신병원 전원 신청서, 사문서 위조 도구 사진, 계좌 거래 기록. 민호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어져요. 조사관이 말해요. 민호 씨가 지금까지 장모님 관련해서 진행한 일들입니다. 조사관은 문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천천히 설명해요. 고액 보험 설계 과정, 설명 없이 진행된 구조, 은주의 건강 기록을 불법 열람한 로그, 장기 입원을 전제로 한 병원 전환 준비, 재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 준비, 사문서 위조 미수 정황, 과거 회사에서의 범죄 기록까지. 민호의 시야가 흔들려요. 테이블 위 문서가 물결처럼 일렁여요. 그때 뒤쪽 복도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려요. 모두가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요. 은주가 걸어 나와요. 병원에 있을 때의 약한 모습은 전혀 없고, 눈빛은 차갑고, 걸음은 안정적이고, 표정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민호의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아요. 이 사람이 입원해 있던 그 사람이 맞나? 민호는 급하게 변명부터 꺼내요. 장모님, 저는 정말 장모님 위해서. 하지만 말이 끝나지도 않아. 은주는 민호 앞에 멈춰 서서 짧게 단단하게 말해요. 내가 한 만큼 되돌려 줄 거다. 이 한 문장이 민호의 정수리를 정확히 내리쳐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휘청이며 민호는 뒷걸음질 쳐요. 조사관이 문서를 넘기며 계속 말해요. 보험, 사기 미수, 의료법 위반, 강제 격리 시도, 재산 편취 기도, 위임장 사전 준비, 정신병원 전원 신청, 모든 기록이 민호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제야 민호는 깨달아요. 은주가 그동안 왜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는지, 왜 자신을 가만히 놔둔 척했는지, 왜 이번까지 순순히 따라갔는지, 전부 덫이었다는 걸.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입을 틀어막아요. 평생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 매달리던 그 서연이 지금은 남편을 바라보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은주는 서연을 잠시 바라보고 다시 민호를 향해 말해요. 넌 날 격리시키려고 했지. 평생을 내 도장 하나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 했지. 민호는 더 이상 부정할 말이 없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려요. 그리고 은주는 이제 숨기지 않기로 해요. 이 병원 후원한 사람도, 내가 잘렸던 회사의 회장도 다 나다. 직원 중 한 명이 덧붙여요. 회장님은요, 서연님 찾으려고 몇 년 동안 매일같이 기록을 뒤지셨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요. 엄마가 나를 찾고 있었다고? 민호는 무릎을 꿇어요. 완전히 주저앉은 채 말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하지만 그 변명은 아무 의미 없어요. 모든 절차가 정리되고 변호사가 딸을 향해 조심스레 묻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선처를 원하십니까? 민호는 고개를 들고 서연을 향해 다급하게 말해요. 서연아, 자기야, 나를 믿어. 당신밖에 없어. 그 말이 전에는 서연을 흔들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듭니다. 처벌해 주세요. 민호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제야 서연은 엄마를 찾은 아이처럼 은주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해요. 은주는 딸을 꼭 안으며 말해요. 이제야 널 지킨 것 같구나. 그 말이 흩어지듯 방 안에 머물고 모녀의 오랜 시간의 틈도 상처도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은주는 서연이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기 시작했고, 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는 삶을 배워갔어요. 사람을 붙잡는 건 결국 서로를 믿는 마음이라는 걸 두 사람은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 한때 거대한 덫이었던 그 공간은 오랜만에 따뜻한 숨을 가진 진짜 집이 되었어요. 그렇게 은주와 서연의 삶은 이제 비로소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사랑은 아무리 멀어져도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 끝까지 지켜준 마음이 그 사랑을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